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초 간호학 개요 10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연하곤란으로 삼키는 능력이 부족한 노인에게 섭취하기 좋은 음식의 형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맑은 굿 형태의 음식,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 그 다음 건조하고 끈적임이 없는 음식, 그리고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인두를 통과할 때 변형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게 되면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되고 기초 대사량도 감소되고 열량 섭취량도 감소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요구량은 평생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g이 필요한 건 좋은데 이 단백질이 똑같다고 해서 약간 평상시에다나 뭐 이런 일반적으로 육류보다는 약간 질적으로 더 좋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약간 이제 영양 섭취를 하는데 방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연하곤란이라든지 침 분비라든지 침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치아 상실이나 감각 변화, 그리고 만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들은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맛봉우리 수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이런 연하곤란인 노인 환자한테 섭취하기 가장 좋은 음식은 연두부 정도로 스스로 삼키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가 있는 음식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연두부 정도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 환자들은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되죠? 노인 나이가 드실수록 혈압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은 증가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탈 사인,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도 감소한다는 거, 시각은 백내장 같은 것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청각 같은 것은 난청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로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임신 8개월째 무통성 질출혈을 동반하면서 나타난 임신 후반기 합병증으로 옳은 것은, 임신 후반기 합병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치태반이나 출혈성 합병증은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전치태반 같은 경우는 모성 사망률의 1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치태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반이 자궁 하부에 착상해가지고 안쪽을 전체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 호발 인자를 보시게 되면 보통 다산부나 35세 이상의 고령 인부라든지 제왕절개 분만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다태 임신, 그리고 원인은 사실은 원인 불명입니다. 그리고 자궁 수술 후에 상처 부위에 잘 생길 수가 있고, 증상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무통성 지출혈이고 보통 임신 7개월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는 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시면 보통 대기요법,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침대에서 절대 안정이라든지 약물을 투여해서 계속 태아의 생존력이 있을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제왕 절개술을 할 때가 있는데 임신 37주 이상에서 보통 분만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출혈이 계속될 때 제왕 절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보통 반드시 저양 절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 적거나 아니면 변형 전치태반인 경우는 질식분만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반기 합병증 전치태반이 되겠네요. 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전 문진이나 검사 기록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고열,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위장출혈, 오심구통. 답은 4번이겠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해열이나 진통 소염제, 혈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이고, 부작용은 두드러기라든지 이명, 두통, 어지러움이나 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호흡과다나 자반성 출혈, 라이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 환자들은 혈우병이라든지
출혈성 있는 거, 혈전증 치료제라고 했으니까 혈우병이라든지 출혈성 궤양이나 그 다음에 살리실산, 제산 감염증 있는 환자라든지 위궤양 환자들 절대 안 됩니다. 위궤양 환자. 그리고 이 아스피린은 위장관 자극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여 전에 문진이나 검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위장 출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심장의 벽 자체를 순환하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심장동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동맥과 폐동맥, 상안동맥, 관상동맥, 세골화동맥, 심장의 벽 전체를 도르면서 산소 공급, 이것은 관상동맥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우리 제가 순환기계 구조와 기준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오심방과 오심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판막이 있고요. 3,000판이 있고, 그리고 자심방과 자심실, 여기서 2,000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동맥으로 가는데 대동맥 판막이 있고, 여기도 폐동맥으로는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이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동맥이라 하고, 모든 전신을 돌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가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기계 순서를 보게 되면 보통 오심방에서 오심실로 가서 폐동맥으로 가서, 그래서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폐정맥으로 가서 자심방으로 가서 자심실로, 그리고 대동맥으로 해서 전신으로, 이게 전신 순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관상동맥은 우리 여기 심장 주위에 쌓여 있어 가지고 심장에 산소 공급과 에너지를 영양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에서 보면은 벽 자체를 순환하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심장동맥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관상동맥이고요. 우리 순환기 순서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오심방, 어디로? 오심실, 그리고 어디? 폐동맥으로 가서요. 폐로 가서 폐정맥, 그래서 자심방, 자심실, 그리고 대동맥, 전신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CO2가 많다고 보셔야겠죠? 네, 높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폐정맥을 통해서 여기까지 O2가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폐순환을 통해서 CO2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가서 폐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호흡을 통해서 폐정맥으로 자심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폐정맥은 동맥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신 순환의 순서고요. 예. 대동맥은 아까 우리 심장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심실에 이쪽에 대동맥이 있고, 폐동맥은 우심실에 있었고요. 상안동맥은 어디입니까? 우리 혈압을 잴 때 쓰는 거죠. 네. 관상동맥, 세골화동맥은 우리 목 쪽에 바로 밑에 쇄골 밑에 있는 세골화동맥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답은 관상동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경련에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체온 조절 정추를 회복시킨다, 금식시킨다, 수분 및 염분을 공급해준다, 머리를 높여주도록 한다, 혈압 상승제를 투여한다. 답은 뭡니까? 그렇죠. 수분이라든지 염분을 공급해주는 거, 이게 열경련. 네. 우리 열중증 응급처치를 보게 되면 발열이 있는 대상자는 우선
간호로는 어떤 발열, 열이 있을 때 침상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침상 안정.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해줘야겠대. 열이 나니까. 그리고 서늘한 환경. 네. 병실의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냉요법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열이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열 중증에는 열 경련이 있고요. 그리고 열 허탈증, 열 피로라고 있고 그리고 열사병이나 열사병이 있습니다. 보통 열 경련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체내의 염화나트륨, 탈수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 평형이 실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식염수로 IV 정맥 주사를 하고 소금물을 먹인다든지 서늘한 장소로 옮겨주고요. 체온 방산을 촉진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열피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물을 공급한다든지 포도당이나 식염수 그리고 강심제를 줄 수 있고요. 일사병 같은 경우는 특이적인 게 땀 분비가 많다는 겁니다. 땀 분비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시원한 장소로 조이는 옷이나 이런 것도 풀어주고요. 똑같이 뭐 아이비를 투여한다든지 식염수 같은 거 수분 섭취 해주면 되고요. 열사병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망률 열 중증 환자 중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땀 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얼음물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체온 정출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체온 정출에 문제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사병에 해주고요. 이 열사병은 땀 분비가 없다는 거. 땀 분비가 많은 것은 일사병입니다. 이런 차이점 잠깐 알아두는 것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열 경련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열사병은 여기 우선 시상하부의 문제는 시상하부가 뭡니까? 체온 조절 중추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음물에 담가준다는 거. 그 외에는 뭐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수분이나 염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6번을 보시게 되면은 각 비타민의 결핍증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 A. 비타민 A는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아니라 야맹증이겠죠. 야맹증. 괴혈병 비타민 C이고 비타민 B12는 악성빈혈. 이게 정답이네요.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신경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혈이는 신경장애인데 이거는 빈혈이나 피부병,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구루병이고요. 야맹증 아까 비타민 A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출혈이 아니라 동물에서 불임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비타민 B12입니다. 네. 우리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이 될 수가 있는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주는데 이때 여기서 수용성이라는 것은 비타민 B군 B1, B2, B6, B12 그 다음 비타민 BC, 나이아신, 니아신이라고 하죠. 그것이 수용성이고 그리고 지용성은 AD, 비타민 A, D, E,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A라든지 D라든지 E는 지용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출혈과 관련된 것은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K입니다. 네. 그리고 악성빈혈. 이 악성빈혈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어요? 비타민 B12? 네. 우리가 성인에서 위암으로 인해서 위절제술을 했을 때 비타민 B12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비타민 B12를 근육주사 IM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6는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결핵약 복용할 때 이소니아 이렇게 쓰는 게 그죠? 네. 여기에서 이 약물을 이소니아제들 약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부작용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6를 같이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고막 수술 후에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콧물이 나오면 코를 푼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심호흡이나 기침을 수시로 한다. 출혈 시 압력을 가해서 멈추게 한다. 수술 부위를 아래로 하게 한다. 답은 고막순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가 정답이겠네요. 우리 이런 귀 수술 같은 거 했을 때는 침상 안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침상 안정 보통 며칠 동안 24에서 48시간 동안. 네, 그 정도로 체위는 그냥 특별하게 금기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합한 체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염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귀에 드레싱이나 되는 너무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침대 난간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황감 약간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침대 난간을 설치해서 낙상의 위험으로 좀 예방하고, 현황감을 증가시키는 행동 같은 거,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이상으로 해서 보행할 때는 누군가와 같이 동반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미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미음으로 제공하고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나 이명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명이 있으면 보고. 그리고 재채기라든지 기침이나 코풀기 같은 거 귀에 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변비에 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에 압박이 가기 때문에 변비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간경화증 환자 간성혼수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로 옳은 것은, 간성혼수의 원인은 간질환의 합병증이거든요. 간질환의 간경변증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성혼수가 나타나는 것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보통 혼수 상태라는 착란증, 경련과 사지의 떨림의 현기증, 의식상실, 그래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증상에 갑자기 일어나고 애우가 나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나고 체온이 상승합니다. 보통 항달이나 복수가 있을 때 급격히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을 보면은 보통 변비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 위장관 출혈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간소 예방하는 것은 저단백질시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경화증이 있는 간성혼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관장에서, 여러분의 성인에서 관장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간성혼수를 예방하는 아모니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관장에서 정체 관장에서 하나로서 보통 락톨로즈 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락톨로즈 관장을 이용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대변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투약 실수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간호윤리의 어느 부분에 어긋나는가 라고 돼 있네요. 이 답은 우리가 정직이죠. 네, 정직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의 빠른 케어를 위해서 사명감에 충실하고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서 조언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호인을 위해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우리 일터를 발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직업으로서이고 그 다음에 보건 의료인으로서 공익성을 중시하고 정직한 행동. 여기에서 투약 실수라든지 혹은 병동 물품 분실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직성에 위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간호조무사 윤리 강령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직의 위배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수기요법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기요법 또는 추나요법인데 이 수기요법은 보통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음양의 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음양 조절 기능이라고 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 촉진을 일으키고 그래서 근육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근경련 상태를 개선시켜준대요. 그래서 체질 강화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적용으로 옳은 것은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시킨다라고 했고 근육 수축이 아니라 근육 균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용, 근육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그 외에도 음양 조절 기능, 그 다음에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체질 강화 이렇게 수기요법의 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